먼저 이 곡이 탄생한 1994년으로 가봅시다. 이때 머라이어 캐리는 93년 뮤직박스란 앨범으로 이미 월클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 앨범을 내기 2달 전인 93년 6월에는 토미 모톨라와 결혼을 하기도 했죠. 이분은 당시 캐리의 소속사인 소니뮤직 CEO였던 분으로 캐리의 뮤직박스가 성공하자 다음 프로젝트로 크리스마스 앨범을 한번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캐리는 처음에 이 의견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누가 한창 잘 나갈 때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냐라며 이 아이디어에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한창 잘 나가는 가수가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이자 남편인 토미 모톨라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냥 결국 크리스마스 앨범을 만들게 되는데요. 시작은 94년 6월이었습니다.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영감이 하나도 안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캐리는 작곡에 영감을 얻기 위해 뉴욕 신혼집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도배했다고 하는데요. 트리부터 해서 갖가지 장식으로 집을 싹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녀 입에서 노래의 첫 구절인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녀 입에서 멜로디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15분 만에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그렇게 불과 4개월 뒤인 1994년 10월 28일에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 곡은 캐리가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했습니다. 특히 멜로디 대부분을 혼자 만들었고 기존 크리스마스 곡들과 차이를 둔다면서 본인 특유의 발라드 창법을 벗어나 평소 많이 보여주지 않던 개구지고 발랄한 창법으로 곡을 부르는 등 녹음에서도 많은 부분을 리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캐리는 노래 실력이 부각돼서 그렇지 송라이터로도 엄청 유명하죠. 빌보드 핫백 1위를 19곡이나 갖고 있는데 그중 잭슨5 곡 리메이크한 거 빼고 18곡을 모두 본인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송라이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죠. 또 재밌는 점은 이 곡의 공동 작곡가 프로듀서를 맡은 월터에 의하면 이 노래는 캐리 목소리랑 뒤에 백업 보컬 빼면 다 컴퓨터로 만든 소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밴드로 녹음한 줄 아는데 사실 컴퓨터 가상악기로 다 만든 소리라 하네요. 저는 이 곡이 나오자마자 1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빌보드 핫백에서 1위 한 게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2019년인데요. 94년부터 25년간 꾸준히 차트에 오르더니 2019년에 기어코 1위를 달성했죠. 이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위라며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캐리는 90년대, 00년대, 10년대, 20년대 총 4개 연대에서 모두 1위 곡을 만들어낸 최초의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올해 차트에 벌써 올라왔네요. 11월 29일인 현재 29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2017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그간 누적된 저작권료만 약 6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7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시즌송인 장범준의 벚꽃 엔딩도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약 6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남은 찬스는 여름, 가을이네요. 캐리가 이 노래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캐리가 동심이 있어서 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들어간 저 가사를 제일 좋아한대요. 또 어릴 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 기억이 없어서 유독 이날에 대한 환상이 크다고 합니다. 가수로 성공하곤 그 판타지를 다 실현해버렸죠. 본인이 어릴 때 크리스마스를 잘 못 보낸 만큼 자기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즐기게 해주겠다며 무려 6m에 달하는 트리와 실제 살아있는 술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공식 뮤비만 4개입니다. 하나 질리면 다른 하나 틀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질린다고요? 그러면 리메이크 버전 들으시면 됩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기만의 감성으로 이 노래를 재해석했는데요. 메들리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공했는데 놀랍게도 이 곡의 공동 작곡가였던 월터는 이 곡이 망할 줄 알았다 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징글벨 같은 고전 스타일이 아닌 너무 신나는 팝이라 당시엔 이게 먹힐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캐리도 최근 인터뷰에서 아무리 그래도 빌보드 1위까진 할 줄 몰랐다며 갈수록 이 곡이 사랑받는 게 놀랍다고 말했죠. 쏟아지는 인기에 많은 영화가 이 곡을 쓰고 싶어 했지만 캐리가 유일하게 허락한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영화 스토리랑 출연 배우들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노래가 실리면서 영화도 캐리도 서로 덕을 많이 봤죠. 덕분에 영화는 크리스마스 대표작이 됐고 또 이 곡은 2000년대 초 당시 하락세였던 캐리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리가 나중에 이 영화에 고맙다고 했죠. 땡큐. 이 곡은 연말 시즌송 개념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동 작곡가인 월터에 하면 당시엔 크리스마스 노래하면 찬송가나 동요를 먼저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캐리는 축제 바이브 가득한 이 곡을 통해 크리스마스 노래를 완전 팝의 영역으로 바꿔놨죠. 이 영향으로 이제 가수들은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내는 게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캐리와 월터는 이 곡을 만들 당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장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노래를 시작하는 게 아닌 긍정, 사랑, 로맨틱으로부터 출발해
연말에 크리스마스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크리스마스 곡이지만 뻔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는 새로운 시즌송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 12월 4일 캐리가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을 위해 아리아나 그란데, 제니퍼 허드슨과 오산타 리메이크 버전을 새로 만들었다는데요. 미치겠네요. 제 귀에서 돌고래 3마리가 헤엄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즐겁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앞글자만 보고 앤드류 가필드냐 존 아이리냐 하면서 얘기가 많은, 애플뮤직에서 독점 공개된 후 일주일 뒤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공개된다니까 애플 안 쓰시는 분들은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연말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